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9장입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이 내담자 환자분들이 갑자기 그냥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잘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막 분열된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상담가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비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요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들을 잘 담아낸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가 있다면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컨버거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 일반적인 사람 잘 총합된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경증 수준의 환자지요. 이분들은 보통 자신의 내면 세계와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언어로 잘 표현해서 분석가에게 자기의 상태를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억압과 어떤 다른 방어 기제의 영향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특정 영역에서는 어떻게 제한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제 잘 공감적으로 경청해주면 이제 이 분석가 마음속에서 상담가 마음속에서 이 환자의 경험의 세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타인 엄마겠지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잘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석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도와 옷차림새 이런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해주는 어떤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공감적으로 경청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하면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이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깊은 전이가 올라오죠. 이때는 이제 부분 대상 관계가 전이에서 막 올라옵니다. 부분 대상 관계가 전이에서 막 두드러지게 올라오면서 이제 심각하게 퇴행하는 지점으로 환자가 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인식하면서 올바르게 표현하고 이렇게 그러나 기능들이 그냥 굉장히 흐려지고 왜곡되어집니다. 이 그동안에는 언어로 말을 잘 하던 분들이 이제 전위석에서 조금 더 부분 대상 관계로 퇴행한다는 거는 내면 무의식 깊은 세계에 있는 것들이 억압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요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잘 말하던 분들이 이때는 제대로 의사소통,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뭔가 잘 안 되고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들이 조금 왜곡되어진다는 느낌을, 기묘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분석가 입장에서 볼 때 생경하고요. 또 이상한 행동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관계의 양상이 매우 미묘하고 기괴하게 결합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가 마음에 이제 강하고 혼돈스러운 인상이 이제 막 올라오지요. 그러면서 이 혼돈스러운 입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이 환자의 어떤 언어적 대화 내용을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동안에 잘 같이 소통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언어적 내용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이게 뭔가 접촉이 안 되어지고 소통이 안 되어진다. 그리고 또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의사소통은요, 공유된 어떤 주관성의 우세함,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의 그런 우세함, 그러니까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환자의 주관 세계를 분석가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보다는 이 분석 장면에서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관계가 변형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영역에서 환자가 기괴감을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부분 대상 관계가 무의식이 억압된 부분 대상 관계가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죠. 전이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석가의 관계 서로 이렇게 의존적이면서 서로 상호 교통하는 거 서로 라포가 형성돼서 잘 흘러나왔던 이 관계가 뭔가 바뀌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이때 분석가는요, 자기가 해준 해석이 이게 뭔가 자꾸 팅팅 튕겨져 나오고 해석이 효과가 없고 자신의 말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신다는 느낌을 이제 사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환자는 분석가에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보다는 분석가의 어떤 행위를 화를 내게 하는 거나 짜증내게 하는 거나 지루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막 그냥 버리고 안 하고 싶다든지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분속가의 언어를 못하도록 말을 못하도록 분속가를 탁 막아버리죠.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사적 동일시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의식의 언어가 바로 이 투사적 동일시죠. 그러면서 분속가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분속가가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게 자꾸 분속가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또 그 내담자들은요, 굉장히 행동화가 많이 나오고요.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긴급한 것처럼, 다급한 것처럼 분석가에게 막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분석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가 느끼는 이 분석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잘 진행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캄캄 오리무중으로 빠지니까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마비된 느낌, 자신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뭔가 얼어붙고 마비된 느낌들, 죽어 있다는 느낌들 이렇게 같습니다. 역전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지요. 자, 근데 이거를 당황스럽습니다. 분석을 잘못하는 것 같고 분석이 망가지는 것 같고 상담이 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니까 분석가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역전이가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분석가가 잘 견뎌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참으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내성을 통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제 탐색해 봅니다. 자신이 배운 이론 가지고 왜 그러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이 감정의 상태를 탐색하면 이 느낌 안에서 분석가의 역전의 소인과 함께 이 환자의 원시적인 대상 관계를 반영하는 정서가 응축되어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내가 좀 내성을 가지고 이렇게 탐색하고 분석해 보면은 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과거에 이 내담자가 가졌던 어떤 부분 대상관계, 경험했던 억압됐던 그 대상관계가 원시적인 대상관계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그 정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퇴행이 일어날 때 환자와 정서적 접촉을 이렇게 유지하려는 이 정서적 접촉이 잘 안 되거든요. 단절되어지고 마비된 느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그래도 분석가가 계속 이 접촉하려는 이 노력을 하면 이 분석가의 노력은 이런 노력을 할 때 분석가의 어떤 특별한 감수성을 길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 낑낑 붙들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 분석가에게 어떤 내성이나 감수성이 막 길러지면서 이 감수성은 분석가의 내면에서 이러한 감정이 발달하는 것을 돕거나 촉진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수성 가지고 우리가 분석가가 내담자의 내면의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안아줄 수가 있는 거겠지요.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기의 분열된 측면을 분석가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열된 억압된 대상, 나쁜 대상 관계겠죠. 그거 나를 버리고 나를 화내고 때리는 그 나쁜 대상, 그 억압된 걸 분석가한테 지금 투사한다는 거거든요. 투사하기 때문에 전이에서 나타나는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이 재빠르게 뒤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분석가한테 대상 표상을 투사하고 자기는 자기 표상 역할을 시연하지만 또 확 바뀌어서 어떤 데는 자기 표상을 분석가한테 투사하고 그다음에 그 억압된 그 나쁜 대상을 내담자가 시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 역동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지요. 자, 이때 분석가는요, 환자의 부분 대상 표상하고, 상호작용하는 환자의 부분 자기 대상 표형을 이렇게 대표하거나 순환적인 방식으로 그 반대도 이제 성립하면서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억압된 깊은 대상 관계, 자기 표상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접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건데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의 빠른 순환과 이 표상들의 비현실적인 특성 그리고 그에 따라 전해에서 활성화되는 상호작용이 갖는 비현실적인 특성 그런 것들은 특성은 이러한 부분 대상 관계의 원시적인 특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이 억압된 부분 대상 표상, 부분 자기 대상 표상, 부분 그 표상들을 우리가 경험해내기 시작하니까 접촉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환자의 핵심적인 주관 경험.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 주관 경험을 이제 공감하게 되겠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엄마가 떠나가려고 할 때, 엄마가 나를 버리려고 할 때, 이 나쁜 대상 표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이 공포로 이 자기 표상의 경험들, 이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 대상 표상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담자의 환자의 핵심적인 주관 경험을
공감하게 되겠죠. 이런 환자의 핵심적인 주관 경험을 공감하려는 이 분석가의 노력은 환자가 분석가에게 투사하고 있고 또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상관계의 측면을 우리가 공감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우리가 공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내담자의 세계에 함께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견뎌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에서 공감의 수준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억압되어 있는 그 대상 표상들, 자기 표상들, 그 고통의 순간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접촉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수준까지 내려가는 이 공감이야말로 정신분석만이 할 수 있는 공감의 수준인 겁니다. 아주 깊이 존재적으로 깊이 내려가는 그 공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 상담가들 분석가들이 얼마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겁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견뎌내야 되는 힘들, 인내심들,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힘들을 길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감수성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갈고 가다듬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해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수련도 쌓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깊이 해줄 수 있는 이 공감이 있을 때 우리 내담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가의 공감은 이런 상호작용에서 관여하는 이런 대상표상의 부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 표상의 부분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하면서 환자 자신이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해내지 못하는 서로 상반되는 심리 내적인 그 삶의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통합해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낼 수 있는 그 공감의 수준이 우리 정신분석 상담가들, 특히 분석가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컴버그 선생님은 여기까지 공감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의 수준은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깊은 무의식적인 차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